앞으로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겁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미국 금리의 움직임과 통상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산의 35%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세계 금융시장의 약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단연 주인공이었던 폴더블 폰은 새로운 스마트폰의 영역을 열었지만 비싼 가격과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번 MWC가 남긴 것들 정리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4시간 반 정도 회담을 한 뒤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합의문 서명식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비핵화가 먼저라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결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잡기 어려운 때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진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1월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는데 생산, 투자, 소비가 지난 10월 이후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늘고 설 연휴를 앞두고 도소매 지표가 개선된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생산이 작년 12월 마이너스에서 올 1월 3.5%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긍정적 시그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관련 지표가 신통치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지난달까지 반도체 출하는 11% 넘게 줄었고 재고는 11% 더 쌓였습니다. 여기에 고용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 보니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가 이처럼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주열 총재가 이에 대해서 입장 내놨다고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현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론이 나오는 것은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트는 데 있어선 신중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 총재 발언대로라면 현 기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로선 연 1.75% 유지가 중론입니다. 다만 변수는 많습니다. 미 연준이 대표적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기에 끝낸다면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더 올린다면 한은에는 압박 요인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실물 경제, 브렉시트 등도 한은의 고려 요인입니다. 이주열 총재도 금리 인하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요. 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정확히 얼마죠? 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주식 자산의 경우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16.77%,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6.19%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채권의 경우 국내 채권은 4.85%, 해외 채권은 4.21%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또 대책 투자는 11.80%를 기록하면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 자산의 손실이 큰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약 35%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통화 긴축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금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채권의 경우 국내의 금리 하락으로 인해 채권 평가 이익이 증가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장기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해외 투자와 대체 투자 확대와 같은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5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 중앙회장으로 김기문 JST나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26대 중기중앙회장으로 김기문 JST나 회장이 뽑혔습니다. 선거인단 541명이 참여한 1차 투표는 후보 5명 중 3명이 득표율 20%를 넘길 정도로 경쟁이 팽팽했는데요. 첫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없자 결선 투표가 이어졌고 이 투표에서 김 회장이 296표, 55.5%를 얻어 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짊어져야 할 엄중한 상황들이 있는 만큼 화합으로 뭉쳐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기문 회장은 앞서 2번이나 중기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죠? 김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23대, 24대 중소기업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회장 임기가 4년이니 이번 26대까지 합하면 총 12년을 중기중앙회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편 선거 과정에서 잡음도 있었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김 회장의 비서실장이 기자에게 돈과 시계를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고 수사 결과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구촌을 IT 신기술로 달궜던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MWC의 주인공은 폴더블 폰이었는데요. 새로운 스마트폰의 영역을 열었지만 비싼 가격, 또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삼성과 화웨이 부스가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액정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 때문입니다. This display from the ground up and launched a whole new smartphone category. 세계 스마트폰 2위 화웨이는 폴더블 폰 메이트 X를 내놓는 자리에서 삼성전자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The small 4.6 inch is too small to use today. The most popular the smartphone screen size is over 6 inch.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7년 같은 기간보다 0.1% 증가에 그치며 성장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정체된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국내의 업체들이 앞다퉈 폴더블 폰을 선보인 겁니다. 관건은 가격입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높은 가격으로 단시간 내 대중의 소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펼 때 디스플레이에 변형은 없는지 기술력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폰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경우 이번 MWC는 폴더블 폰 시대를 연 시점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번 MWC의 또 다른 주인공은 중국 업체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과시하면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권세욱 기자입니다. MWC에서 중국 화웨이는 폴더블폰 메이트 X를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갤럭시 폴드를 공개하자 기술력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은 겁니다. 샤오미도 AI 트리플 카메라가 최초로 적용된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We want to improve our user experience. So triple camera, they can shoot 48 megapixel pictures even in low light conditions.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GTE는 피아노 치는 5G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It reads the music notes by the program. So the program do the translation. So translate the normal music notes into the codes the robots can understand. 중국 업체들의 기술을 본 아랍에미리트는 결국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 이어 중동의 우방국마저 돌아서면서 미국의 반화웨이 동맹은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될 것이고요. 스마트폰과 5G 등의 기술 분야에서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우리와 세계 시장을 다투는 막강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5G를 이용한 VR, AR 게임들도 주목받았습니다. 5G 상용화 초기에 콘텐츠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번 MWC에선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떨쳐버렸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WC KT 부스에서 한 사람이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하자 다른 사람이 배트를 휘두릅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5G로 연결된 가상세계 VR 스포츠에서 홈런을 때렸습니다. 5G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5G를 이용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들이 MWC에 많이 전시됐습니다. 해외 업체인 T-모바일, 노키아, 델 등도 5G VR 게임들을 전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5G만 연결돼 있으면 고사양 PC나 게임기가 아니라도 최신 게임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화웨이가 선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5G에서 클라우드 게임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게임은 5G 상용화 초기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LTE 가지고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람들한테 보다 빠른 거 가지고 어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이 5G를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VR, AR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SKT는 넥슨의 인기 게임 카트라이더 등을 5G VR 게임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LG U+는 게임 스트리밍 업체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곧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게임 콘텐츠가 선보이면서 5G 상용화 안착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다른 업종 간의 협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봇과 통신업체가 손을 잡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도 했는데요. 생존을 위한 협력,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 랩스는 이번 MWC에서 인텔과 손잡고 5G, 컴퓨팅, 센서 등을 이용해 서비스 로봇을 설계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의 클라우드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KT는 로봇과 클라우드를 5G 통신망으로 연결해 서비스 로봇이 실시간, 초저지연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포털, 컴퓨터, 통신업체가 손을 잡은 겁니다. 네이버랩스 석상욱 대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 참여해 5G 기반 서비스 로봇 시장에 한 획을 긋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K텔레콤도 글로벌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업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이 5G 저변 확대를 위해 게임 산업에 사활을 거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5G 시대를 맞아 이종업종 간의 융합과 결합, 협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의 4차선 도로가 20차선 이상으로 넓어진 것과 같은 5G 시대가 오면 그 도로를 달릴 차량과 사람, 주유소, 휴게소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통신회사가 예를 들면 컨텐츠 또는 플랫폼 등등 해가지고 모든 어떤 다양한 산업의 탑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강자들의 연합 또는 융합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제휴 또는 결합의 패턴들이 최근에 급속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움직이는 5G 시대. 이종업종 간 긴밀한 협업은 선택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선언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로 돌아간 뒤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광우 기자입니다.
I think a very productive time. We thought, and I thought, and Secretary Pompeo felt that it wasn't a good thing to be signing anything. I'm going to let Mike. 8개월 만에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어제 친교 만찬과 오늘 오전 단독 회담, 그리고 확대 회담까지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되던 회담은 우리 시각 2시로 예정됐던 업무 오찬을 앞두고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미뤄지던 오찬은 결국 취소됐고 양측은 아무 입장 발표 없이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2시간 가까이 앞당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 전체를 해제해달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260일 만에 다시 만난 북미 정상은 19시간 만에 결국 빈손으로 다음 회담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에 대한 인식차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차 회담 때보다 비핵화를 둘러싼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오늘 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일괄적인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핵시설 및 핵탄두 무기 시스템의 폐기도 있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다며 현재 수준의 모든 대북 제재 조치는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도 북한과 계속 대화는 하겠다고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됐고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도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는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합의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충격파가 큽니다. 최나리 기자가 북미 정상회담 간 급격한 상황 변화를 다시 짚어봤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틀째.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45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는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회담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대1 단독 회담은 오전 9시쯤부터 시작됐는데 하루 전 저녁 만찬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듯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독 회담이 예정보다 10분쯤 일찍 끝나면서 두 정상 간 이견이 없어 보인다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짧은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45분 확대 회담이 시작됐는데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내비치며 하노이 선언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국 연락사무소 개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확대 회담이 예정된 2시간을 넘어서까지 끝나지 않자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업무 오찬과 공동 합의문 서명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2시간 앞당겨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두 정상의 만남은 어제 만찬과 오늘 단독 회담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결국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 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일단 통상적인 정상회담을 좀 봤을 때는요. 실무선에서 사전 조율을 하고 정상끼리 만났을 때는 최종적으로 도장만 찍는 식으로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예. 이번 회담의 경우에는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북미 정상 간 담판의 운명을 맡기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에 스티븐 비건, 김혁철 등 양측에 있는 특별 대표들이 닷새간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예. 이처럼 정상 간 만남 전의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결국 회담 결렬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관계가 앞으로 나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좀 보면요. 회담장 분위기는 좋았고 또 북한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로 추가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는데요. 네. 그럼에도 다음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조만간 열릴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혀서 아직 이 회담 재개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갖고 있는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그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좁히기 위한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구원투수로 등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봤을 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1차 북미 회담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자 김 위원장과의 두 번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 승부수를 던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요. 또 이번 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 카드를 제안하면서 회담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예. 이번 결렬 이유가 이 비핵화와 이 제재 완화라는 양측의 요구 사이의 어떤 의견 차라는 점에서 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그러니까 방미에 쏠리고 있는데요.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서 당초 오는 4월쯤으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시기가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일정을 비워놓고 하노이 회담 진행 상황에 집중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청와대 분위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오늘 회담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회담 세부 내용과 배경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예상치 못한 회담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던 시간이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당초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이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번 회담 결과와 관련해 직접 신한반도 체제 구상에 대해 자세히 밝힐 예정이었는데요. 북미 회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문구를 수정하거나 아예 삭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북미 관계 개선에 이은 남북 경협도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게 됐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미 회담 결렬 소식에 우리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코스피가 2,200선이 무너졌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만 해도 선방했었는데 이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했다고요? 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코스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35포인트 내린 2,195.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200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지난 15일 이후 거래일 만입니다. 지수 하락폭과 하락률은 작년 10월 23일 이후 최대입니다. 지수는 2,231.58로 출발해 2,220선 전후에서 등락하다가 장 막판에 북미 정상회담 오찬과 서명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570억 원, 개인은 617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매도세를 이끌었고 기관은 홀로 3,16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남북 경협주와 금강산, 개성공단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히던 아난티이 25% 이상 하락하면서 21,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78% 내린 731.25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외환 시장도 출렁였다고요? 네, 결렬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원 60전 오른 1,124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폭은 오후 3시 들어 급격하게 커지면서 마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채권 가격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5bp 오른 연일 1.813%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삼성 이건희 이재용 부자가 올해도 개인 배당 순위에서 나란히 1,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6일까지 배당을 발표한 820여 곳의 배당액을 집계한 결과 전체 배당액은 29조 4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배당 순위에서 부동의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배당금이 4,747억 원으로 집계됐고 2위의 이재용 부회장은 1,399억 원이었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28억 원으로 3위를 유지했습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을 주관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자 공모에 단독 참여한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신세계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4조 5,700억 원을 투자해 경기 화성시 송산면 일대의 테마파크 시설과 휴양 레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9%, 전세값은 마이너스 0.17%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광동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24% 떨어지는 등 서울 25개 구 모두 매매 가격이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공장인 베이징 현대의 인력과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현대차는 어제 기관 투자자 설명회에서 중국 내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인원 절감과 노후화된 공장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KCGI가 한진칼에 제안한 감사와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상정되고 표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5세대 네트워크 5G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끝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기업마다 5G를 적용한 신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기선 싸움을 벌였습니다. 5G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경제 패권도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내일 밤